그런데 아이를 잃은 부모에 대해 또 낳으면 되잖아 라고 위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죽은 것은 네 아들이지 아이 일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나 아내를 가축처럼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해 보인다. 예컨대 욥기에서 신의 시험에 대해 일관되게 신앙을 지킨 욥은 마지막에 가서 잃어버린 아내, 같은 수의 아이들, 남자 70명과 여자 30명 더 많은 가축을 받는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으로 보상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죽은 저 아들은 되찾을 수 없다. 욥기를 읽은 뒤 부조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욥에게 처자는 가축과 같은 재산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의심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가축이라고 해도 예컨대 개나 고양이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개나 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이지 단독성에 대한 감각이야. 사랑은 단독성에 대한 것이며 이는 대체 불가능하다. 수많은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는 사람은 각각의 고양이를 기억하고 있다. 바꿔 말해 그들은 고양이를 특수성이 아니라 단독성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강조됩니다. 예컨대 예수가 말하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우화는 개인이나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개인이나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수량의 문제가 아니다. 한 마리의 양은 많은 양 중 한 마리가 아니라 바로 이 양인 것이다. 99마리 각각이 이 양인 것이다. 이 양은 덧셈을 할 수 없다. 덧셈은 양이라는 집합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집합, 일반성에 들어가지 않는 개체성, 집합에 그래서 집합이 나왔구나. 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성, 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개체성. 그러니까 특수성은 다 집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합 속의 이론이 되는 건데 이 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개체성이 바로 단독성이구나. 그렇구나. 즉 단독성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욥기가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욥이 저 세상에 아무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대비를 통해 나타나는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안과 밖의 분할을 무화시켜버리는 그런 이 세상이며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이다. 여기서 비로소 일회성으로서 또는 단독성으로서 이 세상이 의식된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욥의 결말은 부조리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건강을 되찾고 처자와 재산을 회복했기 때문에 동일성이 회귀한 것임은 분명하다. 만약 이 아내나 이 아들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욥기를 읽는 한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욥기 또는 구약성서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의식이라 해도 좋다. 부조리에 대한 의식. 일회성은 바로 동일성의 회귀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성으로 강렬히 의식된다. 동일성의 회귀가 아니기 때문에. 신의 무한성은 이 일회성과 결부되어 있다. 신의 무한성. 그래야 구약성서는 역사책이 된다. 이 역사는 구조로서의 역사, 이야기로서의 역사 또는 법칙으로서의 역사와는 다르다. 즉 여기서는 동일성이나 일반성으로 해소될 수 없는 단독성으로서의 사건이 발견된다. 저 세상과 부활을 도입한 기독교에서는 이 부조리가 저 세상과 부활, 역사책, 이 역사는 구조로서의 역사, 이야기로서의 역사, 법칙으로서의 역사와 다르다. 단독성으로서의 사건.
부조리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의 관계는 결코 제거될 수 없고 또 대체될 수 없다는 인식은 복음서의 핵심에 잔존해 있다. 이 인식이 플라톤주의적 신학 속에서 소멸되어 버렸는데도 말이다. 예컨대 키에르케고르가 반복이라 하고 니체가 영원회귀라고 부른 것은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이 단독성, 일회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각각 단독성을 특수성으로 치환해버리는 사고를 적대시했다. 모든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단독성을 긍정하는 것, 그것을 일반성, 동일성 속의 특수성으로 틀짓지 않는 것이 이들 사유의 핵심적인 과제였다. 근대 철학은 주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반복하거니와 주관은 이 나가 아니라 이 나가 아니다. 주관이란 누구에게나 타당한 것이다. 사실 나라는 주체, 주관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원래 공동 주관적이다. 바꿔 말해 나라는 개념 속에 속한다. 집합 속에. 이 경우 이 나라 해도 그것은 나라는 유의 특수일 뿐이다. 그러나 단독성으로서의 이 나는 이러한 주관이 아니다. 한편 이 개도 객관이 아니다. 이들의 단독성은 주관이나 객관이라는 인식론 용어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임 또는 단독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사물이나 타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건 아니면 주관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하건 그것들은 이 사물이나 이 타자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 이 사물이나 이 타자는 이 나와 분리될 수 없다. 거꾸로 말해 이 나는 이 사물이나 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나도 타자도 사물도 모두 존재하지만 이 나, 이 타자,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분열론적이다. 글머리에서 나는 철학적 담론에서 이 나가 빠져 있다고 느꼈다. 말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나는 문학에는 그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착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 그치? 문학에는 존재할 수 있겠지, 단독성이. 착각이었다고? 문학은 이 나나 이 사물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이다. 그러나 문학이 이 나나 이 사물을 지향하게 된 것은 겨우 근대 소설부터로 문학의 본성과는 무관하다. 근대 소설은 그래도 단독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근대 소설에서도 근대 철학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근대 철학은 알레고리처럼 일반 개념을 앞세우는 대신 개별적인 사물을 파악하려 한다. 그러나 근대 철학은 결코 단독성으로서 개별적인 사물을 향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근대 철학은 언제나 단독성을 특수성으로 바꾸려 했다. 바꿔 말해 특수한 것, 개별적인 사물을 통해 일반적인 것을 상징하려 했다. 근대 소설이란 베냐민이 말했듯이 이러한 상징장치이다. 예컨대 우리는 어떤 소설을 읽으며 바로 내 자신의 일이 쓰여있는 것처럼 공감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 나는 이 나가 아니다. 누구도 이 나 또는 이 사물에 대해 쓸 수는 없다. 쓰려 한다 해도 단지 특수성을 겹쳐 쌓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도 그것은 일반적인 것의 특수와 한정밖에 되지 않아. 한정밖에 아니다. 특수화, 일반적인 것의 특수화밖에 아니다. 나는 몇 살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용모를 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겹쳐 쌓아도 이 나에서 벗어나 버린다. 실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성을 가리키는 이라는 지시가 특수성을 가리키는 이라는 지시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나나 이 개, 이는 무언가를 지시하는 이와는 다르다.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 이는 나나 개라는 일반자를 특수화, 한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나는 내가 어떻게 타자와 다른가, 즉 내가 어떻게 특수한가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타자도 나라는 것, 즉 일반적인 나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고 할 때 그것은 이러한 전제 자체를 거부한다. 그것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타자에게는 타당할 수 없다는 어떤 확신을 알려준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조금이라도 그런 차이가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나의 이는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어떤 것을 지시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단지 나와 타자의 차이, 비대칭성을 지시할 뿐이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 차이가 타자를 타자로,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한다. 이 차이는 동일성에서 본 차이가 아니다. 동일성에서 본 차이. 또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독성으로서의 이는 차이를 바꿔 말해 다른 것을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다름 아닌 이이기 때문이다. 단독성은 일반성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고립되거나 유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단독성은 다른 것을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다른 것과는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 단독성.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만 단독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슨 시원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시사한 대로 그것은 고유명 속에서 출현한다. 고유명. 예컨대 바둑이라고 불리는 개의 다름 아닌 이 단독성은 바로 바둑이라는 고유명 이외로는 나타낼 수가 없다. 근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타자와의 소통 속에서, 마주침 속에서 등장한다.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철학이 고유명 없이 존재할 수 없는데도 고유명은 철학에서 가장 경시되는 주변부로 떠밀려 나버렸다. 고유명과 역사. 근대 철학은 주관에서 출발한다. 또는 나라는 개체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제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실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대 철학은 나에서 출발하는 한 주관과 객관의 분열 또는 도가론의 덫을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주관은 이 나가 아니다. 도가론에는 이 나가 없다. 근대 철학의 덫은 오히려 섣불리 나에서 출발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 나를 소멸시킨다는 것을 은폐해버린다는 데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이 사물이나 이 타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그것들은 객관이 아니라. 예컨대 고대 철학에서는 인식론이 없다. 인식론. 고대 철학은 근대 철학처럼 주관의 기초에 있지 않다. 인식론이 없습니다. 그럼 단독성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으면 주관, 객관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고대 철학은 도리어 개체의 개체성을 논리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개체성. 거기에서 개체성이란 명제의 주어이며 더욱이 결코 수로로 되지 않는 주어이다. 수로로 되지 않는 주어. 수로로 되지 않는 주어. 표현이 진짜 주어. 명제의 주어이며 수로로 되지 않는 주어. 단독성. 개체성이다. 단독성이란 단독적인 주체란 바로 수로로 되지 않는 주어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단독성이 빠져있다. 개체를 일반성의 특수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파르메니데스, 플라톤 이후의 경향이다. 예컨대 같은 시내의 같은 물에는 두 번 다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물 또는 이 나의 단독성에 관한 통렬한 의식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철학 형이상학이란 바로 동일성, 일반성을 통해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도피하려는 필사적인 의지인 것이다. 그러나 고대 철학에는 주관에 호소하면서 이러한 주관이 객관적이라고 믿어버리는 근대 철학과 같은 착각의 여지는 없다. 이러한 주관, 개체적이라고. 단독성 문제는 주관이나 내면 속에서 찾아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속에서 은폐되어 버린다. 개체의 단독성과 특수성을 둘러싼 고찰은 따라서 인식론이 아니라
논리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독성과 특수성. 예컨대 3단 논법에서는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식의 논리가 성립된다. 이 경우 소크라테스라는 고유명은 단지 일반에 대한 특수에 불과하다. 이 논법은 집합론의 용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즉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라는 집합의 멤버이며 집합론은 일반 특수인 거지. 집합의 멤버이며 인간은 죽어야 할 것이라는 집합의 멤버이다. 따라서 이 추론은 올바르다. 그러나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집합 속의 한 개체에 불과한지를 생각해보자. 즉 소크라테스라는 고유명은 어떤 집합 또는 개념에도 속하지 않는 개체성을 지시하는가. 시 아니지를 말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묘하다. 어떤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분명 집합에 속하는 개체, 특수이다. 집합. 그러나 소크라테스라는 고유명을 사용하는 한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개체의 개체성이 지시되고 있다. 이 개체성은 집합의 멤버로서의 것이 아니다. 고유명은 개체의 개체성을 일거에 지시하지 그것을 집합 속의 일원으로 보진 않는다. 이 차이는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으나 고유명의 특이성을 명확히 드러내주진 못해왔다. 고유명의 특이성. 고유명은 아리스토텔레스 일에 항상 특수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수성. 예컨대 중세 일의 보편 논쟁에서는 보편, 일반이라 해야겠지만 보편이 아니라 일반이지. 중세의 보편 논쟁은 일반 논쟁이었고 일반이라 해야겠지만 계물, 일반과 특수 가운데 어느 것이 선행한지를 다투었다. 야, 보편 논쟁이 그러네. 일반과 특수 가운데 뭐가 선행하냐? 보편이 일반이 선행한다는 것이 리얼리즘, 실제론이며 특수가 선행한다는 것이 노미널리즘, 유명론이다. 이 논의는 집합론적으로 말하자면 개개의 것이 존재하는 위에 집합이 형성되는가 아니면 개개의 것이 존재하는 위에 집합이 형성되는가 아니면 집합이 선행하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예컨대 각각의 개가 있은 다음에 개라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것, 형성되는 것인가 아니면 개라는 개념이 있고 각각의 개를 찾아내는 것인가. 이 논의는 감각이 선행한다는 경험론과 개념이 선행한다는 합리론의 대립으로 변주되었다. 주디아스 칸트의 대립을 우리는 세계, 물 자체를 감성을 통해 수용하고 선험적인 형식을 통해 구성한다는 식으로 통합했다. 수용하고 구성한다. 그러나 이미 이 시점에서는 고유명의 문제가 잊혀지고 있다. 유물론자들이 일반 개념에 대치시킨 것은 원래 개물이나 특수나 또는 감각 경험이 아니라 고유명이다. 유명론자들은 그래도 단독적이었네. 그런 한에서 유명론에는 정당성이 있다. 경험론자들의 논의에서는 고유명은 단지 특수를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예컨대 로크는 존재하는 것은 모두 특수라고 하면서 일반 명사는 이것을 추상함으로써 얻어진다고 말한다. 이 경우 그는 특수한 것은 고유명에 의해 지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특수한 것은 고유명. 다만 특수한 것이 각각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무익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착각이 있다. 즉 고유명에 의해 지지되는 개체의 개체성과 어떤 일반 속으로 눌러버리는 개체성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성과 특수. 하지만 일반에 대한 개체의 선행을 주장하면서 그가 여전히 고유명을 들고 나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러셀이 논리적 고유명을 끄집어내기 전에는 개체에 대해 말하려면 소크라테스와 같은 고유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러셀은 유명론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고유명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도 제거해버렸다. 문제가 있네. 이 수수께끼에 주목을 해야 될 텐데. 현대 논리학에 따르면 개체를 지시하는 표현으로서 고유명과 기술 확정 기술이 있다. 고유명과 기술 확정. 기술 확정 기술은 특수성이겠다. 고유명은 단독성이다. 예컨대 후지산은 고유명이며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은 확정 기술이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러셀은 이 경우 고유명은 확정 기술로 번역 또는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유명은 확정 기술로 번역 또는 환원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지. 번역이 안 되는 거지. 단독성은 고유명은 번역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한 이러한 생각은 현대 논리학에서 지배적이다. 단독성은 그러면 실제에 대한 인식 같은데 이 생각은 결국 고유명에 의해 지시되는 개체를 집합 또는 집합 묶음으로 환원, 번역할 수 있다는 생각과 같다. 고유명에 의해 지시되는 개체를 그리고 이 생각이 지배적인 것은 개체를 일반성 또는 법칙 속에서 보려는 과학의 지향과 합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 의해서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할 때 여전히 일본이라는 고유명은 남아있다. 이것을 지구상에서 위도 얼마, 경도 얼마의 지점에 펼쳐져 있는 열도로 바꾸어 말해도 실은 지구라는 고유명은 여전히 남게 된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주 자체, 물질 자체가 고유명이다. 고유명을 제거하고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찾아내려 했던 물리학의 첨단적인 노력도 결국은 이 물리학 자체가 이 우주라는 역사에 속한 것일 뿐임을 발견했다. 자연과학도 역사에 속한다. 즉 궁극적으로 고유명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흉내낸다면 우주 속에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있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다. 고유명에 의해 지시되는 개체성은 일반성, 개념 또는 집합 속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이질적이다. 참. 고유명에 의해 지시되는 개체성. 되풀이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개체, 예컨대 후지산이 산이라는 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또 고유명에 의해 지시되는 단독성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단독성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꼭 고유명으로 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의 단독성은 우리가 그것을 고유명으로 부르는 한에서 추정합니다. 고유명은 단지 개체에 대한 명명이 아니다. 그것은 개체를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어떻게 보는가. 예컨대 수천 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는 사람에게 개개의 소는 소라는 집합의 일원일 뿐이다. 그러나 다시 마소의 경우처럼 집에서 한 마리 또는 여러 마리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들이 실제로 소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소라고 부른다고 해도 그것은 고유명일 수 있다. 게으름배기로 통하는 나의 지인은 키우는 고양이를 그냥 고양이라 부른다. 소나 고양이가 고유명인가 아닌가는 단어의 수준에선 구별될 수 없다. 반대 예를 들면 일찍이 고유명이었던 세토모노는 독일 일반을 의미한다. 고유명이었구나. 영어로는 독일을 차이나라고 하고 칠기를 재팬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단어가 고유명인가 아닌가 하는 개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태도.
바꿔 말해 고유명 문제는 단어나 문정의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언어학자는 고유명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다. 언어를 사물에 붙인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는 편견이 바로 고유명에서 유래하고, 언어를 지시 대상과 결부시키는 사고방식이 고유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고유명에서 지시 대상과 결부시키는 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논할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언어 속에서 지시 대상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의미론이 아니라 화용론의 수준에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고유명은 지시 일반으로 해소되어 버립니다. 즉 이제까지의 언어학 방법으로는 고유명 문제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이 문제를 현상학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타키우라 시즈오에 따르면 후설은 고유명에 관해 독특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후설의 생각으로는 고유명은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지표가 아니라 유의미한 기호이다. 고유명, 대상과의 관계. 즉 그는 고유명이 단순한 기술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과는 다른 고유명, 다른 목적과 기능. 후설에게 중요한 것은 고유명의 사용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일종의 R입니다. 그것은 개체를 개체성 속에서 일거에 지시한다. 거꾸로 말해 개체는 자신에 관한 기술의 총체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고유명으로 불린다. 자신에 관한 기술의 총체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후설은 고유명에 대해 일종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다. 단독성은 그래서 곧 보편성이지. 타키오라는 후설의 고유명에 관한 생각에 주목해 이를 아래와 같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개체를 이처럼 개체 자체로 제시하려면 바로 그것을 고유명으로 이름 붙여야 하며, 따라서 고유명을 개체적 의미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후설도 쾰른이라는 고유명은 고유한 의미 속에서 바로 이 도시를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그대로의 쾰른 시 자체를 사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명칭 자체가 개체를 개체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명칭을 빌려서 사용할 뿐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대상에 부여된 고유명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을 때 그것을 고유명으로 불렀을 때 우리 태도가 달라지는 거지. 나와 너의 관계가 확 열리는 거야. 개방되는. 따라서 개체에 대한 통일적 파악은 우리 자신 속에서 이루어지며, 통일적 파악. 개체에 대한 고유명의 사념이란 다만 우리 자신의 고유명을 매개로 개체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 즉 고유명은 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명을 매개로 하여 개체를 지시한다는 것이다. 고유명이 개체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고유명을 매개로 하여 우리가 개체를 지시한다. 할 듯 말 듯하는. 하지만 어떤 단어가 고유명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 단지 개체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성을 지시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단독성. 이 차이는 후설의 과제에서 보면 아무래도 좋은 것이었다. 후설의 과제. 즉 그는 개체성, 특수성과 단독성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구별하는 것 같았는데 그 상황에서 고유명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았다고. 바꿔 말해 단지 개체성을 지시할 때와 단독성을 지시할 때 드러나는
사념의 차이를 보고 있지 않다. 이것은 후일 그의 타자론이 직면하게 되는 난점에서 잘 나타난다. 후설이 생각하기에 타자는 우선 단순한 개체로 나타나고 타자는 그 다음에 타로 구성된다. 그러나 예컨대 내가 타자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과 그 사람을 고유명으로 부르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단지 개체로서의 타자이며 후자는 단독성으로서의 타자이다. 개체로서의 타자, 단독성으로서. 그리고 후자가 없다면 우리는 타와 만나지 못한다. 개체로서의 타자. 전자는 단지 개체로서의 타자이며 후자는 단독성으로서의 타자. 내 생각에 고유명은 단지 대상으로서의 개체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타로서의 개체와 관련되어 있다. 고유명. 후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타자는 사후적으로 발견되거나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명 속에서 체험된다. 고유명 속에서. 실은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나도 고유명 속에서 체험된다. 나의 단독성은 나의 이름, 타자가 명명한 나의 이름에 의해서밖에 계시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가 단독적인 것은 나의 사회성과 분리될 수 없다. 단독적인 것은 관계에서 등장한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마주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월론적 공간에서 나는 등장하는 거야. 초월론. 타자와 부딪힐 때 공이 무엇이었는지, 공이 뭘 억압하고 있었는지는 타자하고의 마주침을 통해서만 등장해. 소를 고유명으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죽이라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휴머니즘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병사로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군은 적이라는 집합의 한 사람이며 고유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고유명은 개체로서의 대상이 무엇인가와 관계가 없다. 개체로서. 인간이든 소든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고유명으로 불리는 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관계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인가이다. 레비나스는 얼굴을 보는 한 타인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필시그는 후설에 대한 내지적 비판을 통해 타자를 단지 개체성이 아니라 단독성으로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그가 얼굴이라는 말로 의미한 것은 개체의 단독성이었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얼굴이라는 메타포는 부정확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도 인간에 한정되고 말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의 개체의 얼굴, 즉 그 단독성을 의식할 때 그것을 고유명으로 부른다고 말이다. 내가 단독성 문제를 고유명 문제로 다루는 한 가지 이유는 단독성 문제를 고유명 문제, 단독성을 실존주의와 구별하고 싶기 때문이다. 단독성을 실존주의. 단독성 문제를 고유명 문제로 다루면 단독성을 실존주의도 약간 실존적인 주체, 그러면 단독적 주체 같은데 약간 다르고. 예컨대 키에르케고르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고유명이 문제였다. 그리스도란 개념이며, 따라서 헤겔은 예수의 경우 개념이 개체 속에서 육화되었다고 생각했다. 예수의 경우 개념이 개체 속에서 육화되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유 속에서 본 개체성과 예수라는 고유명 속에서 지시된 단독성을 구분했다. 이를 실존주의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이른바 실존주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는 유대인이란 타인에 의해 유대인으로 간주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실제한다고 말한다. 얼핏 보기에 사르트르는 유대인이라는 유에 들어가지 않는 또는 무엇이다 본질이 아닌 그런 실존을 강조하며 반유대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르트르의 말에서는 유대인 대신 무엇을 대입해도 관계가 없다. 유대인이란 타인에 의해 유대인으로 간주된 사람. 그것은 모든 차별에 대해 타당하다. 그것은 나치즘의 반유대주의를 고래로부터의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과 동일시하게 된다. 바꿔 말해 사르트르의 생각대로라면 유대인 문제는 일반적인 것의 개별 사례가 되고 만다. 아렌트는 이렇게 말한다. 바빌론 유슈 이래 항상 이산, 디아스포라, 이산을 두려워해야 하는 역경을 견디며 민족의 생존을 도모하는데 무엇보다 마음 조려운 유대인의 역사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신화, 유대인이 되는 것은 타인에게서 유대인으로 간주되고 규정되는 것이라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해석 이래 지식층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게 된 신화를 물리치기에 충분할 것이다. 전체주의의 기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녀가 유대인의 역사의 특수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유대주의가 실은 19세기 후반에 국민국가 형성과 함께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나타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사르트르가 개개의 실존 개체를 보고 있는 곳에서 아렌트는 개개의 유대인과 반유대주의자를 역사적인 구조 속의 한 항으로밖에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꼭 단독성으로서의 개체를 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대자적 존재도 타자도 기본적으로 고유명을 갖고 있지 않다. 고유명 또는 고유명을 찾아낼 수 있는 위상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아렌트는 개개의 인간에게 주목하지 않지만 유대인이라는 고유명이 지시하는 단독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대인이라는 고유성이 지시하는 단독성. 즉 여기서는 유대인이 클래스가 아니라 개체인 것이다. 유대인. 그런 한 그녀는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유대인은 클래스가 아니라 개체인 것이다. 역사적인 것은 고유명과 관련되어 있다. 고유명을 없애버린 역사는 과학이다. 고유명을 없애버린 역사는 과학이다. 또는 해겔의 경우처럼 논리학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자연과학도 고유명을 제거할 수 없으며 해겔의 절대지도 바로 해겔이라는 고유명을 제거할 수 없다. 사르트르에게서 일관되게 고유명이 빠져있다. 그는 뒤에 역사를 논했지만 거기서도 개체가 어떻게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또 어떻게 구조를 넘어서는가라는 일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은 칸트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비역사적이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단독성으로서의 실존에 주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단독성 문제는 개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과는 무관하다. 예컨대 어떤 뇌를 단독성으로 파악할 때 그것을 나침의 소세끼의 뇌라고 부르고 어떤 텍스트를 구조나 상호 텍스트적인 직물이 아니라 단독성으로 볼 때 소세끼의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안에서 우리는 역사성과 만난다. 그것은 소세끼라는 개인이나 소세끼라는 저자와는 무관하며 그 역사와도 무관하다. 과학으로서의 비평은 그런 고유명을 없애려고 한다. 이것은 고유명을 기술로 번역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만 역설적으로 단독성의 문제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31조